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 팔았다.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될 텐데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방식이 있는데 양도 차익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뜻하지 않은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이게 가장 핫할 겁니다.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이거 있잖아요. 시세가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한도를 좀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주택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대로 이제 이거를 매도했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고민하시다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6억까지는 공제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배우자한테 뭐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6억 이하의 어떤 아파트를 증여한 다음에 이제 아내가 팔게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셨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간과했던 것들이 상증세법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소득세법에 이 부분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이렇게 증여 후에 즉시 매각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2013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20년에 팝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를 아내한테 증여하고 그러면 아내는 6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2020년에 증여받았을 때 그 아파트 시가와 본인이 판매할 때 그 시점의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당초에 증여했던 남편이 2013년에 취득했던 그 가액을 아내가 가져와서 그 시점의 가액, 취득가액과 아내가 판매하는 시점의 그 판매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게 사실은 아내한테 증여한 과정에서 취득세를 또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원래 남편이 냈어야 될 세금을 그대로 내면서 취득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니까 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득세는 소득세로 내고 취득세는 취득세로 내고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모르고 신고를 제때 안 했다고 하면 가산세까지 내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 팔았다.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파트 등기부에 이 증여일과 그다음에 또 매각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5년 이후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증여 시점에 그 취득가액을 인정을 받아서 2013년과 2020년의 그 시세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2025년 이후에 팔았다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2021년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남편이 낼 세금을 아내가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세를 노리고 이렇게 진행했던 계획이 사실은 더 큰 세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절세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민 변호사님 얘기하실 때 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 시 그 재산 분할 이 문제에 관련된 세금 문제 먼저 요새 핫한 이슈거든요. 예, 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지금 방금 전에 그 이은총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을 이제 배우자한테 넘기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을 그 상대방한테 이전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방식이 있는데 일단 위자료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이니까 증여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소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채무를 대신 그 대물로 변제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
증여를 그 소위 해서 그 위자료를 주어야 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전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남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받는 부인의 경우에는 취득세나 기타 뭐 지방소득세나 이런 그 지방세 관련 취득세 관련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요즘 뭐 대기업 그 오너분들께서 뭐 이혼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해서 그 재산을 그 기여도 산정하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건 거의 다 뭐 법원에서 이제 사실상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합의 이혼을 해서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많은 그 재산이 좀 소위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상 법정에서 재산 분할 그 비율을 나눈다든지 그 청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는 자기가 기여를 해서 쌓아놓은 그 재산에 대한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라 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것을 주겠어. 그러니까 소위 해서 갑자기 불로소득 같은 개념이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내가 기여를 해서 형성을 해놓은 재산을 그냥 명의가 어쩌다 보니 상대 배우자로 돼 있던 것을 다시 분할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과거에는 이것을 증여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소위 해서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서 계셨었을 때 기여를 한 게 뭐 있냐 재산 증식에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내고 그런 것도 충분히 재산 그 증식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취득하시는 그 재산 분할로 인해서 재산을 새로 취득하시는 분께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에는 아까는 제가 위자료 때는 양도소득세를 남편께서 납부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나중에 부인께서 이것을 양도하실 때 그 소위에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대비 그 양도할 때 가액의 차익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 증여를 받은 시점,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낸 시점, 그때가 이제 소위에서 취득 시기라고 보면은 이 경우에 재산 분할인 경우에는 재산의 최초 취득 시기, 그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소위에서 중간 위자료는 중간에 한번 끊을 수가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재산 분할을 중간에 끊지 않고 처음부터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거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산을 분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결혼도 이달이던데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상 그 뭐 헤어져서 산다리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양 당사자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사실상 위장 이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론을 했지만 전혀 남남처럼 살지 않고 사실상 그냥 같이 사시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 재산 분할을 다 해놨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소위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서 이 혼인이 이게 다 재산 분할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증여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혼이라는 함은 정말 이혼 의사에 따라서 부부 간의 기존의 관계가 분리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마음은 살짝 멀어졌지만 몸은 같이 산다 뭐 이런 식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 주제도 이제 많이 물어봤던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채무를 면제해준 증여세 문제. 이것도 아주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명쾌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면제가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이제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돼서 이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 채권 채무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되게 오래된 채권 채무들이 있는데 임종 앞둔 상황에서 그냥 다들 거 받지 말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의 고민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채무를 면제를 해줬을 때 면제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과세될 수 있는 거 아닌가가 있고 다음 단계로 만약에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채무를 면제해줄 정도로 경제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면제줬다가 혹시 증여세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못 내면 혹시 내가 연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 두 단계의 궁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상증세법에서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그 면제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대 세법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네. 실제로는 순자산이 증가했다거나 어떤 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좀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법 규정에는 어떤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 사람이 증여세가 과세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못 내면 내가 그거를 대신 내줘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가족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채무를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면제해 주는 경우는 정말로 그 사람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법도 이러한 경우까지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든지 뭐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뭐 이익의 증여라든지 이런 특별한 규정에 따른 증여와 관련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면제를 해주셔도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실 것은 없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래에 방송했던 내용 중엔 가장 이렇게 일상생활에 실용적이고 아주 유용한 이런 기회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